지금처럼 거품이 많이 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아. 중국이 일본 따라가다가는 절단 날 것 같으니까 막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서동기 박사님이 우리나라 부동산학과 1호 박사님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학위를 따시면서 1호가 되신 걸 테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네, 박사 학위를. 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도 지내셨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또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박사님이 우리나라 이제 집값에 대해서 네. 이게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안 좋게 어둡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겁니까? 버블이 많이 꼈다는 거죠. 버블. 네, 버블이 너무 많이 꼈다는 거죠. 특히 강남 3구 같은 데는 네. 버블이 너무 많이 꼈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뭐 크게 오르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잖아요. 서울시 또 강남 3구도 또 지금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한 지역 있잖아요. 강남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거기는 막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고가 해가지고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버블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값이라는 게 40억 이상 넘어가 버리면 네. 그거는 이미 주거 기능으로서 상실하고 예. 상품으로서 저는 간다고 봐요. 4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주거의 의미가 아니라 주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투자의 그림이나 대상. 골동품 같은 상품으로서 작동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종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된 거네요. 부동산 투자 상품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어느 집은 60억, 어디는 70억, 어디는 뭐 110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골동품 세계에서 몇 개 없는 거 부르는 게 값인 거의 그 상황까지 간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빗대서 우리가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일반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좀 다르게 봐야죠. 왜냐하면 강남의 특별한 지역은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또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뉴욕에 보면은 평당 4억 5억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평당 2억 뭐 안 갔죠. 평당 4억 5억 이렇게 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80층짜리 90층짜리 아파트가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는 몇백억부터 뭐 1,500억까지 있어요. 예. 아파트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2천억이요?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몇 평짜? 그게 한 두 개 층을 합해 놓은 건데 그게 한 3년 전에 팔렸어요. 2천억에. 그 두 개 층을 합해 놓은 펜트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두 개 합하면은. 2천억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이죠. 근데 이런 거는 살림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별장으로 써요. 이제 2천억짜리 살림집은 좀 어색하네요. 네, 어색하죠. 그리고 고층이거든요. 80층에 있는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림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몇 달 와서 휴양을 보내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죠. 별장으로. 그러니까 살림집을 80층, 90층에 산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적합하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애들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부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별장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그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80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는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 되는 분들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 그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반포라든가 이런데 자꾸 뉴욕하고 비교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가 1조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따로는 없죠. 뭐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 이상 되는 분들만 사는 아파트 단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뉴욕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그런 데는 뭐 한 1,00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그리고 그 1,000억이 돈 벌려고 사는 것보다도 별장용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해도 그분들은 뭐 약간의 타격은 받겠죠. 약간은 타격을 받겠지만 뭐 큰 타격을 받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조 부자한테 2천억짜리 집이라면 5분의 1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1조가 아니라 훨씬 더 돈이 많죠. 1조, 최소 1조. 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강남의 그런 아파트하고 부의 기준이 틀리는데 또 단지에 사는 분들의 수준이 완전히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 보면은 살림집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별장으로 쓰는 사람도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살림으로 살잖아요. 아무래도 뭐 교육, 교통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살림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리언 에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진짜 미국처럼 진짜 조 단위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같이 살고 교통, 학군 가까운 곳에 그런 투자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거기는 일정 부분은 그럼 동의를 좀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만들 상황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양극화의 일종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자산 규모가 있잖아요. 네. 순자산 규모가 30억 이상 부채를 뺀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1% 정도 돼요. 전체 가구 수에. 우리나라 가구가 한 2,200만 가구가 좀 넘거든요. 네네. 1%면은 22만 가구 이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에 있는 주택이 61만 채예요. 강남 3구가. 예. 용산 빼고. 네. 그중에 아파트만 30만 채예요. 그러면 22만 가구가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했을 때 22만 가구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순자산 30억 있는 분들이 사면 부담이 굉장히 되겠죠. 전 자산을 집에다 투자하니까. 네. 그리고 집값이 만일에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30억짜리 집을 살려면 최소한 그 2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60억이나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야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근데 자꾸 신고가가 형성되고 신문에 자꾸 오른다고 하고 하니까 30억 갖고 있는 분들 또 그 이하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어. 이걸 연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는 경우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한 전 거품이 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30억, 60억, 90억 있는 사람이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네. 30억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강남에 네. 입지 좋은 곳에 아주 비싼 집에 청약을 해서 분양이 된 거예요. 네. 한 20년 가까이 이제 무주택으로 살다가 근데 들어갈 돈은 없고 그런데 전세를 맞추면 이미 전세 금액이 집 분양가보다 높거나 거의 더 비슷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집에서 못 살지만 네. 나는 30억 자산가는 되어 있는 네. 이런 현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금을 벌어야 그 들어가죠. 네. 전세금을 힘들죠.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억이나 30억이라는 돈이 버는 게 우리 월급쟁이로서는 만만치 않잖아요. 아유, 그럼요. 사업을 해야 벌 수 있는 또 사업한다고 다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만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네. 전세를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그 전세금을 줄 만한 돈을 벌어야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많이 와가지고 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강남도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있었죠. 떨어졌을 때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다시 말해서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30억이나 30억 미만 갖고 있는 분이 그 집을 샀다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시 대출을 받아 샀다면. 그러니까 22년, 23년에 약간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22년에 한 30%까지 강남 집값이 떨어졌었죠. 네. 2022년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락기는 짧고 회복은 또 금방 되고 지나고 그건- 나서 보면 신고가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건 정부의 영향이 크죠. 정책적으로 개입을 네, 해서. 정책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때 이제 둔촌 주공을 분양을 했잖아요. 네네네. 12,000가구인가? 네. 엄청난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집값이 막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락을 방치하지 않고 2023년도 1월에 보금자리 특례론이라는 전 정책 자금을 풀었잖아요. 신세가 특례 대출도 나왔고 그 실거주 의무도 풀었었죠. 없어졌고 또 거래 금액의 70%까지 또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또 금리도 좀 낮춰주고 많은 규제를 완화해서 빚으로 집을 사라 해서 둔촌 주공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한 적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죠. 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망가지면 내수고 뭐고 다 작살나니 어찌됐든 어떤 선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할 거다. 또 이 믿음이 또 있으니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가계가 예. 70%잖아요. 예. 전 재산의 70%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 이제 정부로서도 곤란해지죠. 네네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살리고 하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정부가 살려주고 또 대출을 해주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가계부채가 점점점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런 가계부채가 점점점 난다는 거는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것. 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안 되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 버리죠.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집을 또 사고 또 이번에 또 뭐 지분형 모기지 네, 네. 이런 제도가 또 뭐 이야기했더래. 지분형 모기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원래. 일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거품이 많이 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라. 또 빚으로 거품 낀 집을 사라 하는 게 지분형 모기지잖아요. 거품을 뺀 다음에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하면은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지금 거품이 잔뜩 껴서 그 거품을 소비자들이 구매자들이 그걸 안고 지분형 모기지가 그거잖아요. 거의 집값의 10%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반은 정부가 반은 대출로. 반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집값이 한 10%, 한 15% 정도만 갖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확정은 안 됐다라고 하고 뭐 확정은 집값에 안 됐죠. 상한을 둘 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은 있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죠 지금. 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네. 지금 시행해서는 안 되죠. 지금 시행하려는 목적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가계부채를 또 증가시켜서 우리나라 부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도 은근히 그 둔촌 주공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막 미분양 난에 뭐 만에 뭐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습 효과를 또 염두에 두고 망한다고 할 때다 기회다. 또 이렇게 뛰어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 맞았죠. 왜냐하면 정부가 항상 나서서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정부를 보면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이 있는데 완화 정책을 더 많이 썼어요. 예. 하락하면 막아주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둔촌주공 살리기 프로젝트는 성과를 냈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이제 왜곡이 될 수밖에. 네, 시장이 왜 거품만 없었던 늘어났죠.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의견이 많이 달리는 해석이 갈리는 분야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내수 경기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엄청 안 좋죠. 상가들도 지금 막 많이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국내 요인 말고도 이 부동산이 좀 버틸 수 없는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도 보는데 버틸 수가 없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일본 법을 붕괴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붕괴가 됐잖아요. 중국은 법을 붕괴가 정부에서 붕괴되도록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거품이 커지다가는 네. 한국, 일본, 중국의 공통점은 빚을 가지고 또 대출을 완화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키운 거거든요. 네. 거품을 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은 붕괴됐고 중국도 가만히 보니까 빚을 가지고 거품이 계속 커지니까 시진핑이 이래서는 중국이 절단 나겠다. 일본 따라서 한 30년 또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겠다 해서 버블을 꺼트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채가 많은 건설사들, 예를 들어 흥다그룹, 네. 네. 또 중저그룹 네. 이런 데가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낸 게 아니고 부도 난 거를 방치한 거죠, 정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부도 날라고 그러면 막았겠죠. 정책 작업으로 막았겠죠. 근데 중국 정부는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느냐? 중국이 일본 따라가다가는 절단 날 것 같으니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쏟던 콘크리트에 쏟아붓은 돈들을 AI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AI 쪽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미중 전쟁을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는 콘크리트에다 투자해가지고는 중국 정부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길을 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PF 문제부터 해가지고 안 터뜨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 정책 자금, 금융 규제 완화 해서 터뜨리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은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30% 정도 이제 강남도 하락했잖아요. 네. 하락했을 때 반값 이하로 떨어지도록 정부가 놔뒀으면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잘못하다가는 거품만 자꾸 키워서 가계부채만 잔뜩 키워가지고 그러한 거품이 크게 터지면 일본이 지금 20년
30년 동안 디플레이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부동산 값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은 확 꺼지고 그래도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낫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침체로 가버리면 그게 더 위험하다 이런 취지실까요? 그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거품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를 더 키워서는 안 돼요. 또 거품을 더 키워서는 너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정치인들이 혹은 정책 당국자가 정부에서 혹은 대통령이 과연 집값의 버블이 그렇게 반토막 나도록 꺼지는 걸 과연 지켜만 볼 것인가 놔둬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또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학습 효과가 다시 한번 또 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이랬던 정치인들이나 정권을 잡은 분들은 부동산 값이 폭락해서 거품이 꺼지는 것을 싫어하죠. 네. 서서히 꺼지도록 바라는데 서서히 꺼지라는 건 없어요. 꺼지는 걸 싫어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폭락하면 실업자가 생기죠. 네. 건설회사 무너지죠. 또 저축은행도 어려워지죠. 그러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누가 됐든 그렇죠. 누가 됐든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누가 됐든 부동산 값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안간힘을 살린다는 게 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내 정권 하에서만 이걸 지키자. 다음 정권에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거든요. 폭탄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터지든 말든 우선 내 때만 이걸 지켜내자. 가계부채를 그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는 좀 컨트롤을 하고 싶고 또 떨어지는 것도 막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가두리식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서는 정책적으로 이 시장을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은 작게라도 터트렸어야 돼요. 작게라도 터트려야 돼요. 제가 2022년도 이야기한 게 그때 하락 기조를 2, 3년간 유지하게 놔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2022년에 하락하니까 20조 가까운 정책 대금을 풀어서 가계부채를 또 늘려버렸잖아요. 네.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살렸는데 그 많은 가계부채 또 폭탄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거품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네,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폭탄 돌리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물론 서울 다는 아니고 강남 3구라든지 뭐 그렇지, 일부 마용성, 지역만 한강벨트 그렇죠. 네. 이런 지역만 계속해서 또 신고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 거품이 끼었었던 세종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빠졌었고요. 그럼 완전 지방하고는 완전 지금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상황이죠. 서울 특히 몇 개의 구는 버블. 근데 지금 지역은 버블은 아니잖아요. 지역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예.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평균으로 전국 평균. 네. 근데 이제 언론에 자꾸 나는 게 강남 3구, 용산 이런 핵심 지역만 자꾸 오른다 신고가다 하니까 네. 오른다고 하지만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요. 미분양이 한 7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뭐 통계장으로 7만 가구지 실제로 통계 기법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10만 가구가 저는 넘는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하고 그렇죠. 취득세 중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한 채 갖고 있자. 똘똘한 한 채, 대형 평형 한 채, 좋은 곳에 한 채.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송곳처럼 막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사실은 강남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예. 지방의 부자들도 지방에 10채 갖고 있다가 네.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범죄시했잖아요. 죄인 취급을 했잖아요. 다주택자를. 그래서 다 팔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 그래서 강남 집값이 상승을 일으키고 지방에도 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지방 부자들도 서울에 한 채를 사는 게 낫겠다.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똘똘한 한 채라는 미명하에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 다주택자 규제는 우리가 한 채 갖고 있어도 50억이고 또 10억짜리 5채 갖고 있어도 50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격으로 규제를 해야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고 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 오히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문제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주택 수가 많으냐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도로 보면 안 되는데 또 지금은 또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는 이것도 서울에서 온 다주택자들이 올려놓는 거다. 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또 푼다고 하면은 글쎄 어떻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우선 대출 문제 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굉장히 어렵지만 확실한 게 그 세금 문제. 네.
재산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양도세나 취등록세, 상속세 이런 것을 없애거나 대폭 낮춤으로써 다시 말해서 네. 세제를 재분배하는 거죠. 예. 재분배. 재산세만 올리고 양도세나 이런 걸 안 내리면 안 되죠. 재산세를 대폭 올리고 뭐 미국 같은 데처럼 재산세가 1%에서 거의 3% 가까이 부동산 가격에 예. 이 정도로 올리고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 대폭 낮추고 취등록세 대폭 낮추고 양도세는 없애도 돼요.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만 보유하는데 부담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예. 내가 강남에 집을 50억짜리 갖고 있는데 네네네. 보유세가 1%, 2% 올라간다. 아. 그러면 소유 의욕이 좀 없어지겠죠. 1년에 막 5, 6천만 원씩 보유세가 나오면 보유세가 나온다. 그럼 소유 의욕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정도 부담을 가지고 저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보유세가 올라가서 팔고 싶은데 양도세를 낮춰준다. 그러면 그때 마침 또 내놓겠죠. 다주택자들은. 내놓겠죠. 근데 집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부담을 안고 주택을 살 만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아까 2천억짜리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재산세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예.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감당 능력이 되니까 그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처럼 빌리언웨어들. 그 정도 감당 능력은 되니까 사는 거거든요. 재산세가. 네. 근데 감당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못 사죠. 그런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감당 능력이 있고 그만한 보유세를 낼 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강남에 뭐 40억짜리, 50억짜리 또 뭐 100억짜리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상적인 보유세를 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보유세를 내면서 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불만이 없겠죠. 노블리스 오블레저라고 나는 이 비싼 집에 사는 대신에 이 정도의 보유세는 매년 낸다 하는 것. 또 그거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